아저씨,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숨겨만 주시면 원하는 거 뭐든지 해드릴게요. 그날 밤 덤프트럭 뒷좌석의 좁고 눅눅한 침틀 위에서 제가 느낀 건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60평생 처음 맛본 지독한 해방감, 그리고 파멸의 향기였죠. 거친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던 그 여자의 숨소리가 지금도 귓가를 맴도는데 어두운 고속도로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거대한 트럭 위로 멀리서 경찰차의 경광등이 붉게 다가오고 있었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의 그 최악의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붉은 안개 속으로 들어섰다는 것을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도 어느덧 수년이 흘러버렸고 애지중지 키워낸 장성한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제게 남은 건 오직 이 거대한 덤프트럭 하나뿐이었어요. 60대 초반의 정식이라는 이름보다 그저 무뚝뚝한 운전기사로 불리는 일상이 반복되었고 전국 8도 안 가본 곳 없는 도로 위에서 저는 철저히 고독한 늑대와 같았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노년의 삶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말로 다 못할 갈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는데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동을 걸고 적재함에 자갈을 가득 실어 나르는 기계적인 반복 속에서 저는 점점 말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빈집으로 돌아가는 허탈함과 텅 빈 조수석이 주는 육체적 결핍은 저를 서서히 메마르게 했지요. 새벽 출근길, 어둠 속에서 혼자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문득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곤 했어요. 젊은 시절 함께 웃던 그 따스한 목소리, 힘든 하루를 끝내고 돌아가면 맞아주던 그 포근한 품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하지만 세월은 무심하게도 그 모든 온기를 앗아가 버렸고 저에게 남은 건 엔진 소리만 가득한 적막뿐이었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고 가끔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 잘 지내시죠?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라는 짧은 인사말만 오갈 뿐이었어요. 그들을 탓할 순 없었죠. 평생 일만 하느라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도 못해준 제가 미안할 따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던 어느 날 휴게소에서 젊은 부부가 서로를 끌어안고 웃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이대로 평생을 혼자 늙어 죽을 순 없다는 한 번만이라도 다시 누군가의 온기를 느껴보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이었어요. 밤이 되면 좁은 침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상상하곤 했죠. 누군가 제 옆에 누워 숨을 쉬고 있다면, 따스한 살결이 제 거친 손에 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엔진 소리만 가득한 적막 속에서 저는 늘 무언가 뜨거운 것이 제 삶을 뒤흔들어 주길 은밀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갈망이 곧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파국의 길로 들어서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피할 수도 피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덤프트럭의 거대한 바퀴가 아스팔트를 굴러가듯 제 운명의 수레바퀴도 어둠 속으로 굴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졸음쉼터 뒤편에 차를 세우고 고단한 몸을 뉘려던 찰나 차창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처음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려니 했는데 두드림이 점점 더 급박해지면서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죠.
창문을 조심스럽게 내리자 그곳에는 창백한 얼굴의 30대 중반 여인이 겁에 질린 눈으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묘하게 아름다웠죠. 그녀는 절박한 목소리로 저를 숨겨만 주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드리겠다며 매달렸어요. 아저씨, 제발이요. 저 좀 숨겨주세요. 숨겨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땀에 젖어 얇은 원피스가 살갗에 착 달라붙어 있었는데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를 보는 순간 제 안에 억눌려 있던 욕망이 무섭게 요동쳤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제가 60평생 규칙과 도덕만을 쫓아 살아온 제가 그 순간만큼은 이성을 잃어버렸죠.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천천히 휴게소로 들어오고 있었고 수지는 더욱 급박하게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떨림 속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저는 홀린 듯 보조석 문을 열어 그녀를 운전석 뒤편 좁고 은밀한 휴게 공간으로 이끌었어요. 위험한 관계의 시작이었죠. 그녀가 침틀로 올라오면서 치마가 허벅지 위로 올라갔고 저는 시선을 돌리려 애썼지만 이미 제 눈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여기 숨어 계세요. 절대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거친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그 순간 평생 일만 해온 제 손마디에 낯설고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이 전해지며 전율이 일었죠. 밖에서는 검은 차가 휴게소를 한 바퀴 돌고 있었고 저는 태연한 척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만 뒤편에 그녀가 내뿜는 향기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땀과 향수가 뒤섞인 그 냄새는 제 평생 맡아본 것 중 가장 자극적이었죠. 검은 차가 멀어지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커튼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달콤함이 섞여 있었어요. 원하는 건 뭐든 하겠다는 그녀의 입술이 제 귓가를 스치는 순간 이성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죠. 저희는 좁은 침틀 위에서 서로의 온기를 갈구하며 거칠게 뒤엉켰어요. 가족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배신이자 부도덕한 행동이었지만 그 은밀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희열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했고 저는 그 위태로운 이중생활 속으로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덤프트럭의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온기는 그 모든 추위를 녹여버렸어요. 죄책감과 쾌락, 두려움과 희열이 뒤섞인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밖에서는 정체 모를 검은 차들이 살벌하게 라이트를 비추며 지나가고 있었지만 밀폐된 트럭 안에는 오직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 가득했어요. 공포에 질려 떨던 수진이 제 투박한 손을 덥석 잡자 평생 일만 해온 제 손마디에 낯설고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이 전해지며 전율이 일었죠. 그날 밤 이후 수지는 제 트럭 안에서 며칠을 숨어 지냈고 저는 낮에는 평소처럼 자가를 나르고 밤이면 그녀와 함께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자식들에게 전화가 올 때면 태연한 척 응, 아버지 잘 있어. 걱정 말고라고 대답했지만 제 옆에는 발라의 여인이 누워 제 말을 듣고 있었죠. 매일 밤 좁은 침틀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어요. 그녀의 하얀 살결이 달빛에 비칠 때면 저는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죠. 60평생 아내 한 분만 알고 살았던 제가 이렇게 젊은 여자와 밤을 보낸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정식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수진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물었을 때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힘들긴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소. 낮에는 건설 현장을 오가며 감독들과 인사를 나누고 동료 기사들과 점심을 먹으며 평범한 일상을 연기했어요. 하지만 제 트럭 뒤편의 은밀한 공간에는 비밀이 숨어 있었고 그 비밀은 날이 갈수록 저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겼죠. 어느 날은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황급히 수진을 산속 펜션에 숨겨놓고 집으로 향했는데 아들과 며느리를 맞이하며 저는 연기를 했죠. 태어난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여전히 외로운 호라비 노인 행세를 했어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며느리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일이 좀 많았을 뿐이야. 하지만 제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는 수진에게서 계속 문자가 왔어요.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추워요. 그 문자들을 몰래 확인하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죄책감과 설렘이 공존하는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자식들을 돌려보낸 후 다시 펜션으로 달려가 수진을 끌어안았을 때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식 씨가 안 오실까봐 무서웠어요. 저 혼자 버려질까봐. 그 말에 저는 더욱 세게 그녀를 껴안았죠. 이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언젠가는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원하는 건 뭐든 하겠다던 그녀의 약속은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밤마다 서로를 갈구하며 금지된 쾌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배신이자 부도덕한 행동이었지만 그 은밀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희열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렬했고 저는 그 위태로운 이중생활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덤프트럭의 커다란 차체 안에 감춰진 우리만의 세계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은밀한 낙원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비밀에는 수명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우리의 비밀도 곧 세상에 드러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수진과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제 품에 안겨 달콤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게소로 진입한 순찰차가 제 트럭 앞에 멈춰 섰고 밝은 라이트가 운전석을 향해 비쳤어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경찰관이 문을 두드리며 검문을 시도하는 예상치 못한 난관이 닥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트 아래로 몸을 숨긴 수진의 허벅지를 단단히 누르며 태연한 척 대화를 이어갔어요. 손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목소리가 떨릴까봐 천천히 말을 꺼냈죠. 예,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요즘 이 일대에 수배자가 출몰한다는 제보가 있어서요.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습니까? 제 손끝은 이미 수진의 뜨거운 열기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녀가 숨을 죽이며 제 손을 더욱 세게 붙잡는 게 느껴졌어요. 주변의 의심스러운 시선과 금방이라도 들킬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방금 쉬려고 들어온 참이에요. 경찰관이 손전등으로 트럭 내부를 비추기 시작했고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여 뒤편을 가렸어요. 커튼이 제대로 쳐져 있는지 수진의 신발이 보이지는 않는지 순간순간이 연 것 같았죠. 차량 뒤쪽도 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말에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뒤쪽을 보여주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나는 거였죠.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빚 쪽은 좀 지저분합니다. 일하느라 정리를 못해서요. 그냥 살짝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지만 마침 무전기에서 다른 호출이 들어왔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신분증을 돌려주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요즘 위험하니까 혼자 다니실 때 특히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경찰이 의심을 거두고 떠나자마자 저는 거칠게 엔진을 걸어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아세웠어요. 시트 밑에서 기어나온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아저씨, 저 때문에 미안해요. 그녀를 향한 소유욕과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교차하며 정신은 더욱 혼미해져 갔어요. 저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죠. 괜찮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백미러로 계속 뒤를 확인하는 제 모습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국도로 또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차를 몰면서 저는 깨달았죠. 우리는 이미 도망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밤하늘의 별빛만이 우리를 비추는 그 어둠 속에서 덤프트럭은 운명의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파멸인지 구원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인적이 끊긴 산길 국도로 접어들자 수지는 비로소 자신이 쫓기게 된 진짜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달빛만이 차창으로 스며드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정식 씨, 제가 사실은 화려한 삶 뒤에 감춰진 남편의 지독한 폭력과 그 속에서 싹튼 비루한 욕망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묘한 연민을 느꼈어요. 그녀는 재벌 2세의 아내였지만 집은 화려한 감옥이었고 남편은 잔혹한 간수였다고 했죠.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저를 때렸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화풀이로요. 멍이 들면 화장으로 가리고 갈비뼈가 부러지면 넘어졌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텼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젊은 시절 지켜주지 못한 첫사랑과 죽은 아내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면서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는 부성애와 남성성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이제 걱정 말아요. 내가 지켜줄 테니까. 제 말에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를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아저씨까지. 상관없소. 나 같은 늙은이가 뭐가 무섭겠소. 하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들어낸 미친 짓인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가 저를 괴롭혔어요.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분열되었죠. 한편으로는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남성적 본능이 불타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아들과 딸이 받을 충격과 수치심이 얼마나 클지,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어떻게 볼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산길을 달리며 저는 계속 자문했어요. 나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랑인가? 아니면 늙은 남자의 추잡한 욕망인가? 수지는 진심으로 나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그저 도피처가 필요했던 것인가? 정식 씨, 제가 말하지 않은 게 또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저는 불안한 예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한테서 도망칠 때 저 돈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회사 금고에 있던 돈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어요. 절도였고 배임이었고 범죄였습니다. 얼마를 가져왔소? 5억. 아니, 정확히는 5억 3천만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5억이라는 돈은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거액이었고 그 돈을 훔쳐서 도망친 여자를 제가 지금 숨겨주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미 공범이 되어버렸고 그녀의 운명과 제 운명은 하나로 엮여버렸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없는 그 중간 지점에서 저는 위선과 진심의 경계에 서 있었어요. 그 돈은 지금 어디 있어? 제 가방 안에 전부 현금으로 있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죠. 이제 우리는 정말로 도망자가 된 겁니다. 단순히 불륜의 관계가 아니라 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덤프트럭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이 길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며칠 후 저희는 해안가의 작은 모텔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느끼려 했지만 운명은 저희를 그냥 두지 않았죠. 그때 수진의 행방을 쫓던 자들로부터 제 집, 주소와 자식들의 연락처까지 알아냈다는 서늘한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식 씨라고 하던가. 우리가 누군지 알지. 수진이를 24시간 안에 내놓지 않으면 당신 아들 네 집부터 방문할 거야.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으며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었죠. 그들은 제 아들의 이름, 주소, 직장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이 일과 아무 상관없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우리가 알바냐? 수진이가 가져간 돈, 그거 우리 조직 돈이야. 5억이면 사람 하나 죽이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전화가 끊긴 후 저는 주저앉아 버렸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녀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거액의 자금을 빼돌려 제 차에 숨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돈이 폭력 조직의 돈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저를 이용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진심이었나 하는 의문과 함께 자식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저는 극심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건가요? 그저 도망칠 수단이 필요했던 건가요?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제게 매달렸어요. 아니에요. 정식 씨를 처음 봤을 때, 그 눈빛을 봤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라면 저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내 자식들까지 위험에 빠뜨렸소. 5억이라는 돈이 조직의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잖소.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고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한테서, 남편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정식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배신감에 몸을 떨면서도 여전히 그녀에게서 풍기는 자극적인 향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러웠어요. 그녀가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제 품에 안겨 떨고 있는 연약한 몸을 느끼며 저는 다시 한번 흔들렸죠. 이성은 그녀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라고 외쳤지만 감정은 그녀를 끝까지 지키라고 속삭였어요. 60평생 쌓아온 도덕과 윤리는 무너져 내렸고 제 안에 원초적인 본능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수진을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녘 수진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정식 씨, 저를 버리세요. 돈도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조직에 저를 넘기세요. 그게 아저씨가 사실 수 있는 길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죠. 이미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소. 우리 함께 끝을 봅시다. 그 순간 제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저는 이 여자와 함께 그 파멸을 맞이하기로 결심했죠. 자식들의 안위와 제 밑바닥 욕망 사이에서 처절하게 갈등하던 저는 결국 수진과 함께 국경을 넘듯 항구로 향하는 최후의 선택을 내렸어요. 새벽 4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덤프트럭에 시동을 걸었죠. 정식 씨, 정말 이래도 돼요? 나랑 가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예요. 수진의 슬픈 경고에도 저는 덤프트럭의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깊게 밟으며 대답했어요. 내 인생의 엔진은 이미 오래전에 멈춰 있었소.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연락이 안 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거라. 사랑한다. 아들에게서 금방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받는 순간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며느리가 보낸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라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났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죠. 모든 진실을 마주한 채 사회적 지위와 가족의 신뢰를 모두 뒤로하고 저는 오직 이 여자와 함께하는 파멸의 길을 택했습니다. 엔진은 터질 듯이 포효했고 저희를 쫓는 어둠을 뚫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질주를 이어갔죠. 백미러를 보니 멀리서 검은 차 2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저희의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았고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죠. 정식 씨, 뒤에 차가 따라와요. 알고 있소. 하지만 이 트럭이 웬만한 승용차보다 빠르다는 걸 그들은 모를 거요. 저는 60년 인생 처음으로 속도계를 120, 130까지 올렸어요. 거대한 덤프트럭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은 장관이었을 거예요. 뒤에서는 경찰 사이렌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죠. 항구까지는 아직 50km가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는 수진이 미리 준비해둔 배가 있었고 그 배를 타면 중국으로 도망갈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 50km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수진 씨, 만약 우리가 잡히면 걱정 마세요. 전부 제 죄라고 할게요. 아저씨는 저한테 속은 거라고 모르고 도와준 거라고 말할게요. 안 돼요. 우리는 함께 가는 거요. 함께 도망가든지 함께 잡히든지. 그때 갑자기 앞에서 경찰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틀어 갓길로 빠져나갔고 덤프트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비상도로로 진입했죠. 미쳤어요. 이러다 사고 나요. 이미 미친 거 아니오? 60 노인네가 30대 여자와 도망가는데 이보다 더 미친 게 어디 있어?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규칙과 법을 지키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경찰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웃겼죠. 비극이면서 동시에 희극이었어요. 결국 저희는 항구로 가는 지름길인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여기라면 큰 차들이 따라오기 힘들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산길 중간에서 타이어 하나가 펑크가 나버렸고
저희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끝인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끝이 아니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희는 트럭을 버리고 숲속으로 뛰어들었어요. 5억이 든 가방을 메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저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요.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저는 다시 텅 빈 운전석에 홀로 남겨졌지만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이전에 무기력했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날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저는 결국 체포되었고 법의 심판을 받았죠. 저는 범인 은닉과 도주 방조죄로 2년 집행유예를 받았고 수진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정에서 자식들의 얼굴을 봤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고 손자들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법을 지키고 가족을 위해 일하고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으려 했었죠.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저 자신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일하는 기계였고 가족을 부양하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어요. 수진 씨를 만나고 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제 60년 인생보다 더 생생했으니까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석방된 후 저는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어요.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딸은 아버지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라는 차가운 문자 한 통을 보냈죠. 그들을 탓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니까요. 수진과는 면회를 통해 만났어요. 교도소 유리창 너머로 본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정식 씨, 미안해요. 제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죠. 아니요. 나는 오히려 얻었소.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됐으니까. 출소하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글쎄, 아직 모르겠소. 하지만 당신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저씨는 자유롭게 사세요. 저는 아저씨한테 너무 많은 걸 빼앗았어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선택한 거요. 그리고 나는 내 선택을 지킬 거요. 지금 저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덤프트럭은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작은 트럭을 몰며 배달 일을 하고 있죠. 집은 좁고 월세지만 자유롭습니다. 비록 수지는 떠나고 조수석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붉은 스카프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지만 그 짧고 강렬했던 밤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동네에서는 자식 버리고 젊은 여자 따라간 늙은이라고 수군거리지만 상관없어요. 지옥불 같은 그 순간 속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뜨거운 자아를 발견했으니까요. 가끔 저녁이면 바닷가에 나가 앉아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때를 회상하죠. 좁은 덤프트럭 안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숨결, 경찰을 피해 달리던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
수진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뛰어들던 그 순간의 자유로움을요. 여명이 밝아오는 항구를 바라보며 저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후회 없이 산다는 건 이런 것이라고요. 얼마 전 수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정식 씨, 저 2년 후면 출소해요. 그때도 저를 기다려 주실 건가요? 저는 답장을 썼죠. 물론이요. 나는 여기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건강하게 나오시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 제 트럭은 예전의 거대한 덤프 트럭이 아니에요. 작고 낡은 1톤 트럭이지만 이 트럭에는 희망이 실려 있어요. 여명이 밝아오는 항구를 달리는 이 작은 트럭은 예전의 낡은 차가 아니며 저는 남겨진 흔적을 되새기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자식들은 언젠가 이해해 주겠죠. 아니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제 선택의 대가이고 저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의 붉은 스카프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2년 후 이 자리에 수진이 앉아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미치광이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들지만 그 미친 선택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지도 모릅니다. 엔진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예전만큼 거칠지는 않지만 여전히 힘차게 울려 퍼지는 그 소리 속에서 저는 오늘도 도로 위로 나아갑니다. 파멸의 향기를 뒤로하고 희망의 항구를 향해서요.